네, 무역계약론 12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때문에 휴강을 하게 됐고, 이 강의 영상 촬영도 조금 늦어지게 되었는데, 좀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FOB 계약의 어떤 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FOB 계약의 본질, 그리고 FOB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본선 적재, 본선 인도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매도인의 의무에 있어서 비용 부담 의무입니다. FOB, 수출 FOB죠. 수출 FOB는 선적지를 이행지로 하는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비용의 기속도 그 선적지에서 본선 난간, 물론 이 본선 난간이란 표현은 인커텀스 기준으로 2010 이전이고요. 그리고 인커텀스 2020 기준으로는 본선 적재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 본선 적재, 본선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선 난간이란 표현 자체가 원래 이 클래식 FOB에서 온 표현이라서 그때까지 매도인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 FOB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적지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화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이 항구마다 이런 물품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아마 용어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에 화물을 로딩하는 거, 싣는 거를 선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거를 양육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선적과 양육을 합친 말이 하역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이 싣고 내리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 하역이에요. 그래서 선적한다, 양육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하역이라는 표현에는 선적과 양육이 같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적항에서 선적을 하는 이 비용해서는 항구마다 항구의 뭐 시스템이라든지 항구의 간습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어떤 하역 업체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부산항은 부산항대로, 뭐 강양항은 강양항대로, 울산항은 울산항대로, 아니면 해외에 있는 여러 주요 항구들마다 항구의 어떤 로컬의 어떤 뭐 규정이라 될 수도 있고 영업 방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부담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품의 선적 비용, 적재 비용은 기본적으로 육상 구간에서 본선 선측까지의 선측 비용,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부경대에 공장이 있다라고 치면 부경대 가까운 부산 북한까지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선측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측, 컨테이너 야드라고 하죠. 보통 컨테이너 야드 아니면 CFS 그런 곳에서 선박까지 옮겨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애국가 나올 때 보는 그런 큰 크레인 있죠. 그걸 이제 겐츄리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겐츄리 크레인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선박 안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선적 비용, 로딩 차일즈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선은 조금 용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그 적부도에 따라서, 컨테이너 적부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올려가지고 그 시퀀스에 따라서 선적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적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벌크 화물이라든지 뭐 재래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화물을 선적한 다음에 그 화물을 어느 위치에 잘 둘 것이며, 그렇게 뒀을 때 어떻게 다른 화물들이 다른 화물 쪽으로 뭐 화물이 뭐 이렇게 뭐 추락을 한다거나 옮겨지거나 쏠리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선박 내에서의 화물을 쌓아두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비용을 스토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의 어떤 물품을 선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shipping charge, loading charge, storage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선 적재 내지는 본선 난간 통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는 첫 번째인 선측 비용하고 선적 비용이 되겠죠.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이 될 것이고, 보통 3번부터는 선측 난간을 통과를 했든지 아니면 본선 위에 적재된 이후에 이 배 안에서 어떻게 화물을 잘 둘 것인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적부 비용은 보통 통산적으로 이론적으로 매수인의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용선 계약이거나 뭐 개품 운송, 그러니까 용선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선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고 한데 사실 이게 항구의 간섭, 국가의 간섭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송인이나 하역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어떤 비용 청구를 할 때 선적 비용 얼마, 선적 비용 얼마, 적부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전기선 운송 경우에는 그냥 운임이라는 토탈 가격으로 부과를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발라내야 되는 것인데,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선적 비용하고 선적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적부 비용은 매수인 거예요. 근데 운송회사는 그냥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토탈 해상 운임 이렇게 해서 청구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그 청구서에다가 뭐 부탁을 해가지고 적부 비용은 얼마인지 빼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는 저쪽으로 달아 놓으세요. 이런 걸 하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비용 부담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선측 난간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선측 난간 이후에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런 방식이, 이거를 해상 운임에서 얼마는 포함이 되고 얼마는 뭐 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사실 뭐 인커텀스상의 FOB를 쓰든 아니면 뭐 클래식 FOB든 이거를 그 선적항에서의 어떤 운임, 그 운임의 본선 적재까지의 비용, 본선 적재 이후까지의 비용,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조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용선 계약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굳이 이 적재 비용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부담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전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토탈 프라이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로딩 찰지나 이런 어떤 스토리지나 이런 거 외에도 부두 사용료라든지, 그걸 이제 워페지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 컨테이너 야드나 CFS 같은 곳을 이제 보통 이제 이용을 하게 될 때 비용하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THC라고 하는데,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LCL 화물 있죠. LCL 화물 같은 경우에도 CFS에서 혼재 작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CFS 차지가 또 따로 붙어요. 그런 비용들까지 이게 이제 매도인이 필요로 한 경우에 부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들도 선적항에서의 발생되는 이러한 비용들이 매도인의 부담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경우에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차피 이게 본선 적재 전이고, 뭐 클래식한 기준으로 살펴봐도, 인커텀스 2010 기준으로 살펴봐도 이게 뭐 본선 난간을 통과하니 마니 뭐 이런 기준으로 살펴봐도 이거는 매도인의 의무로서 부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의무 중에 선적 서류 제시 의무도 있습니다.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인데, 사실 FOB는 개념적으로 현품 인도 조건, 현물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은 그냥 물품을 본선 적재했다, 본선에 인도했다라는 증거만 제시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제가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FOB를 쓰게 되면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발행받아서 매수인한테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화증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박에다가 본선 적재했다라는 증빙만 있으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본선 수치증, 메이트 리시프트 같은 것만 제시하면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본선 수치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본선 수치증이라는 서류를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 시간에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안 들은 친구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본선 수치증은 선박의 1등 항행회사가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메이트 리시프트입니다. 원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관습상 메이트 리시프트를 1등 항해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이 메이트 리시프트를 들고 선사를 찾아가서 이 메이트 리시프트하고의 상한으로 발행되는 게 BL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BL을 선화증권을 발행받기 위한 서류였어요. 본선 수치증이라는 게. 근데 요즘에는 이게 현대로 넘어와서 선화증권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전자문서로 발행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이 본선 수치증이란 개념이 좀 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전기선 운송 간행에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이제 도크 리시프트 뭐 이런 걸로 대체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필요성이나 사용의 빈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줄긴 했어요. 본선수치증. 그래서 본선수치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계약론 수업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 본선수치증과 BL을 굳이 얘기하자면, BL을 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본선수치증이고, 본선수치증은 BL하고 다른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수치증은 권리증권이 아니에요. 유가증권도 아니고요. 그냥 선박에 화물을 인도했다, 송하인이 화물을 인도했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거기에 본선 수치증에도 화물이 외관상 하자 없이 본선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를 해 놓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선사에서 BL을 발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선 수치증과 BL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20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그 원리 원칙상 FOB 조건을 사용을 했을 때는 선화증권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선 수치증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을 결정한 판례의 케이스가 여기 밑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의 이름으로 된 어떤 선화증권을 발급해 줄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했으나, 운송인은 매도인이 운임 선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매도인은 운임을 선지급할 의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서 선화증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 매도인도 운임을 선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운송인도 그거를 그렇다면 발행해 줄 필요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 화물을 적재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본선 수치증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판례예요. 자, 그리고 물론 FOB를 사용을 하더라도 뭐 BL이 필요하다면 뭐 나중에 운임 후불 선화증권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운임을 나중에 받아서 결제하는 그런 운임 후불의 BL을 발행을 받으면 그건 가능하지만, 운임 선불의 BL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FOB 계약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되는 선화증권의 어떤 형식이나 종류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FOB 계약을 사용하면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 운임은 매도인의 부담이 아니라 매수인의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운임 후불에 선화증권이 발행될 것이고, 운임 선불이나 이런 경우에는 CIF 계약을 써야죠. 매도인이 자기가 운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FOB가 아니죠. 더 이상 CIF 계약에서 사용이 될 것이고,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케이스라면 그거는 FOB가 아니라 CIF를 써야 되고, CIF를 쓸 거면
운임 선지급의 선화증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운임 선지급의 선화증권은 지금 이런 선화증권이어야 돼요. 유통 가능한 형식이고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하고 선적시 발행되어야 하고 진짜 그 계약 물품, 매매 계약의 내용을 커버하고 있고 유효하고 언클린이 아니라 클린한 무고장의 선화증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매도인이 운송계약, 주운송 구간의 운임을 부담하는 매매 계약이라면 그건 FOB를 쓸 게 아니라 CIF를 써야 되고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선화증권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FOB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FOB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선지급의 BL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선화증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운임을 매수인한테 받으세요. FOB는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로 한 선화증권은 운임 선지급의 선화증권이 아니라 뭐예요? 운임 후불의 선화증권이어야 돼요. 왜?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운임 선지급이든 운임 후지급이든 운송인하고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론상 FOB랑 안 맞아요. 원래 FOB는 뭐죠?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인하고 매도인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선화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정말 이론상으로 매도인이 FOB에서 부담하는 거는 뭐면 된다. 선화증권 발행이 아니라 운송인하고 얘기할 필요 없다. 뭐만 하면 된다. 본선에 적재시켜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본선 적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걸로 끝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론상 FOB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FOB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또 다시 이야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강의 자료가 두 개로 조금 쪼개져 있는데 새로운 내용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매도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선적 시기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클래식한 FOB 조건에서는 거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어떤 적절한 선적 지시가 있으면 선적 기간의 말일까지 물품을 선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이제 따르면 되죠. 계약 조건이나 선적 지시에 따라서 뭐 화물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 선적 항의 간섭이나 이런 거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매 계약에 어떤 선적 기간이나 이런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매수인의 선적 지시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매수인이 언제 선적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야만 매도인이 뭐 물품을 선적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선적을 못하게 되면 뭐 그거를 뭐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통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매수인이 제대로 선적 지시를 했고 언제 선적하세요, 어느 곳에서 어느 배에다가 선적을 하세요라는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만약에 선적을 지연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선적 지연으로 인해서 채손료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면 뭐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품이 선적돼야 되는 시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적절한 협의와 타협 혹은 뭐 계약 조건으로서의 합의 이런 걸 통해서 결정되어 줄 수가 있고요. 선적 시기에 있어서는 매도인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이 원만한 기간 안에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그런 기간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그 기간에 맞춰서 선적할 준비를 갖추고 선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시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의와 타협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적 시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매도인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차후에 계약 이후에 양 당사자들의 어떤 통지나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진행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인이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점 정도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매수인이 어떤 선적 시기를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인이 선적을 끝낼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된다. 충분하게 선적 준비해서 물품을 선적시킬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점.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준비 스케줄에 맞춰서 선적 시기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 시기를 지정을 해줄 때는 그러한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될 거는 FOB의 매수인의 의무예요. FOB 매수인의 의무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적에 관한 지시입니다. 선적을 지시하죠, 매수인이. 그래서 매도인이 당사자들 합의에서 선복을 수배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FOB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선적과 관련된 지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선박의 하물을 적재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항구나 뭐 그런 곳에서 선적을 하라는 그런 오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선적 지시가 없으면, 혹은 계약 규정상 선적 지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불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매수인이 어떻게 보면 선적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인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본선에 선박에 물품을 선적을 준비를 시켜서 선적하는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급부로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렇게 선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안 하면 그거는 매도인의 선적 불이행이 아니라 매수인의 물품 불인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선적 지시가 유효한 선적 지시냐? 매수인의 선적 지시는 매도인이 그러한 선적 지시에 따라서 선적이라는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그런 어떤 특정한 선박을 지정을 했다면 그 선박은 선적 기간 내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선적 기간은 이날로 지정을 했는데 이날에 그 선박에 하물을 적재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선적 지시죠. 무효하죠. 어떤 특정한 선박에서 그 하물을 적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선적 시기를 지정을 했어요. 그게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선적 기간 내에 선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을 남겨놓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선박 지정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매수인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매수인이 특정한 항구로 출항하는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선적 기간 내에, 매수인이 지정한 선적 기간 내에, 혹은 계약상 지정한 선적 기간 내에 그러한 항구로 출발하는 선박이 없다면 그것 또한 불충분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선적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수배한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선박을 수배를 해가지고 이 선박의 하물을 매도인이 실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언제 하물을 선적하라고 지시하는 거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어긋나게 해버리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5월 말까지 선박을 적재하세요라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오더를 했어요. 5월 말까지. 그리고 어느 항구로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 5월 말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항구에서도 그 항구까지 출발하는 배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선적 지시라고. 자, 그리고 선적 장소. 매수인은
계약상 합의된 선적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정된 선적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그러한 항구 또는 장소에서 매도인이 선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선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라 매수인의 잘못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긴 한데 계약 조건 내에서 하나 이상 항구에서 선적할 것을 규정을 하고 일종의 선적항을 복수로 선정을 해서 옵션을 부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FOB 코리안 포트라든지 FOB 유로피안 컨티넨셜 포트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FOB 조건인데 한국의 항구, FOB 조건인데 유럽 대륙의 항구,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해당되는 항구 중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 특정한 항구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항구야, 이 항구에 어떤 배를 수배해 줄 테니 그 배에 어느 기간에 실어 라고 정확하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FOB 코리아 이런 조건 쓰면 안 되는 조건이지만 씁니다. 실무상에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FOB 코리아 중에 코리아에 있는 부산항, 부산신항, 강양항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역과 선박을 지정해서 지시해주고 통지해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적 시기에 대해서는 선적 기간 내에 유효한 선박 지정하고 장소 지정하고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인데 선적 기간 내 예를 들어서 선적 기간이 뭐 10월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0월의 마지막까지 선적에 관한 통지를 못하거나 하면 그거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매도인은 당연히 그러니까 FOB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선적 시기를 정하고 그 선적 시기에 어느 항구, 어느 배에 화물을 선적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그러면 매도인은 당연히 물품 인도 거절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 10월 선적처럼 이렇게 한 달을 선적 기간으로 결정을 했어요, 계약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10월이라는 게 한 달이면 너무 러프하잖아요. 그러면 이 10월이라는 기간 중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선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는 매수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관련된 사례가 여기 7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 FOB 로텔담이었어요. FOB 로텔담 조건으로 완결을 선적하는 계약이었는데 매도인이 10월 14일 날 10월 선적이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로텔담 항에서 물품 선적 준비를 마쳤지만 매수인이 10월 28일이나 되어서야 유효한 선박을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10월 14일과 28일 무려 뭐 한 2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물품을 선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품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손상된 물품의 유효한 계약 보면 이런 거죠. 10월 28일에 유효한 선박을 지정하는 것은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의 사이에 손상된 물품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매수인은 이런 얘기예요. 10월 달 선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28일 날 선박을 지명한 거 이거 충분한 지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 선적이라고 하는 이런 러프한 선적 기간의 약정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특정한 시기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박 지명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거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 사례에서도 보면 매도인이 FOB 리버풀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처음에 지명한 선박에는 선주 측의 사정에 의해서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매수인이 다시 지명한 선박에도 선적할 수 없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런 거예요. 매수인이 당연히 선박 지명 의무를 뭐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뭐 대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대금 손해배상은 할 수 있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물품에 대대로 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대금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다만 매수인이 충분한 선박의 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정 선박의 취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대선, 그러니까 대체 선박이죠. 대체 선박을 지정하는 케이스인데, 대체 선박을 지정하는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뭐 사례가 있어요. 사례를 먼저 보면 1960년 9월 20일에서 29일까지 선적하기로 하는 옥수수를 FOB 로사리노 조건으로 매도를 했는데 매수인은 이 선박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또 다른 선박을 9월 29일 날 이 선박에 실으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매도인이 이제 선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매수인이 대체 선박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정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인은 이 대체 선박의 화물을 적재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그랜지호에서 선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대체 선박을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이 처음에 그랜지호에 선적하겠다라는 지시를 믿고 먼저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의 어떤 선박 취소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뭐 창고료라든지 뭐 이런 심한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 또한 있습니다. FOB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어떠한 형태라도 어떤 형태의 FOB라도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에 계약상에 약정된 물품을 적재해야 되는 것이 그 의무입니다. 매도인이 그렇게 하려면 매수인이 선박을 지명하거나 선복을 수배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선적 지시를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선복을 수배하고 운송계약 체결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이러한 의무를 매도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적 준비를 매도인이 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잘못으로 선적 준비에 실패하게 되면 뭐 계약상 매도인이 선적 준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안 했을 때 당연히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이 수출국에 있는 물품을 선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박을 지명을 한다든지 선적항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선적과 관련된 준비를 매도인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준비를. 근데 매도인이 그거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되는데 이게 과연 FOB 계약에 맞느냐에 대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선적 지시의 의무에 대해서 선적 지시에 대한 의무까지 살펴봤고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물품 매매 계약에서 대금 지급 의무죠. 이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지급 조건에 어떤 특별한 특약이 없으면 뭐
그냥 지급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FOB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했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현품 인도, 현물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인도를 완료했다는 것을 뭐 증명할 당연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런 입증 서류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본서 수취증이 될 거고요. 매수인의 대금 의무가 그 어떤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생겨나는 것과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선화증권을 발급받는 경우와 이걸 그러면 그 선화증권을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선화증권을 제시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매수인이 어떤 선적된 물품에 대한 어떤 상호 조건으로 동시 이행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이게 계약상 내용을 따라줘서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급 조건에 특별하게 뭐 어떤 특정한 약속이 있거나 없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뭐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활용을 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신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송금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급 조건에 관해서 만약에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보통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여기서 사실 지급 조건에 특약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나눠본 것이 선화증권 때문에 그래요. 은행에서 하한어음, 한어음이라고 하죠. 한어음을 이용을 해서 선화증권을 인질로 삼아서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하한어음 치결 제도인데, 이 하한어음 치결 제도가 없이 사용되면 어떤 식으로든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물품의 인도 증빙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은 거기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한어음을 사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FOB 조건에 어떤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선화증권 그 자체가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선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FOB 계약의 FOB 조건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 중에 해상보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해상보험은 CIF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들어주는 게 해상보험에 대한 의무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얘기할 FOB Shipment to Destination, 그러니까 FOB의 계약의 변형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복수배나 운임이나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대납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조건의 변경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자, CIF 있죠. CIF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고, FOB 중에 Shipment to Destination의 추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선적 준비를 해주는 것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사를 알아받아주고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대신 해주고 대신 돈만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FOB의 본질을 완전히 해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CIF는 매도인이 운송료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건데, FOB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매도인이 매수인을 해주는 그런 조건의 변경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Shipment to Destination으로 변경되게 되면
매도인이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을 위해서 수출국에서 대신 여기에 운송회사를 컨택해서 운송계약 체결해주고 보험회사를 컨택해서 보험계약 체결해주고 대신 이 운송료와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의 변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FOB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상의 FOB랑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양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매도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운송료가 비싸진다든지 보험료가 비싸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은 뭐만 하는 거냐면 수입국에 있고 매수인이 수입국에 있고 매도인은 수출국에 있죠. 매수인이 쉽게 말해서 선복을 수배하고 보험회사를 컨택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힘들죠.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이.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 체결해주고 보험계약 체결해주는 것만 서비스로 더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 FOB가 이렇게 변형돼서 사용됩니다. 그게 shipment to destination 계약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매도인은 단지 매수인을 위해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FOB 계약의 shipment to destination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저 뒤로 보내서 그 강의 그 자료의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설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FOB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인커텀스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도인은 정말로 배에 하물 실어주면 끝이고 이건 현품 인도기 때문에 배에 선박에 하물을 실은 걸로 그냥 자신의 의무 끝.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동시 이행 조건으로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근데 그 대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잡을지도 이슈였고, 정말로 매도인이 배에 하물을 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인가? 그런 이슈도 있고, 선화증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화증권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품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서류인데, FOB상으로서는 매도인은 본선에 하물을 적재하면 자신의 의무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선화증권은 자기가 들고 있어.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이며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 것이며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자인 매수인은 수입국에 있고 수출국의 매도인이 수출국에 있으니까 선적할 때 선적 조건이잖아요. FOB가 선적 조건인데 선사나 보험회사가 다 수출국 회사야. 그러면 당연히 수입국의 회사보다 수출국 회사가 자기가 직접 운송회사나 보험회사를 컨택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상의 FOB, 이론상의 FOB보다 실무상의 FOB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가지 실무상에 적용을 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문제 때문에 FOB가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OB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15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원래 클래식 FOB, 이 클래식 FOB라고 하는 거는 수출용, 그러니까 국제 무역용이 아니었어요. 영국 국내 거래용이었어요. 근데 이걸 수출 FOB로 바꾸고, 그리고 이게 발전돼서 미국의 FOB, 미국계 FOB, 대륙에서, 육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육상 무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FOB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 상의 FOB가 또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FOB가 다양한 형태로 그 어떤 매도인의 책임이나 매도인의 의무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매도인의 책임 범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서 실질적인 조건들이 인커텀스 상의 FOB와 전혀 다른 모습의 FOB가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체육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12주차 2강은
사전 제작 강의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대체되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CIF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